한국 기술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다들 난리인가요? 우리는 이제 한국 따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국이 한국을 아예 멈추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자 중국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중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삼성전자 중국법인에서 3년간 근무했었죠.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가을 중국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 본부 회의실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 주제는 반도체 굴기 완성을 위한 최종 전략이었거든요. 펀드 이사장이 단상에 올라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따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2025년부터는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루겠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손뼉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할 때 봤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DRAM 미세공정 기술과 삼성의 3나노 파운드리 기술은 중국이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을 단순한 조립 공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한 간부가 발표했죠. 한국은 결국 우리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다. 조립만 하는 공장 수준이니까 우리가 압박하면 금세 굴복할 것이다. 저는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삼성에서 직접 봤을 때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하지만 제 말은 금세 끊겼어요. 리웨이, 자네는 너무 한국에 우호적이야. 우리 기술력을 믿어야지. 그 순간 제가 삼성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삼성 평택 공장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공정을 관리하는지 직접 목격했거든요. 특히 DRAM 생산 라인에서는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전체 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정책이었거든요. 중국 내 한국 기업 투자 제한, 기술 이전 중단, 심지어 무역 보복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2025년에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한국은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회의실은 다시 박수로 가득 찼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불안했습니다. 삼성에서 일할 때 만났던 한국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저는 직접 봤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김 부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반도체는 정말로 복잡한 산업이에요. 하나의 부품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멈춰버리죠.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섬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말로 한국을 압박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굴기의 마지막 걸림돌, 한국을 넘어서자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인민일보에서는 한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자 라는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에 너무 우호적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이 큰 위기에 빠질 거라는 걸 말이죠. 중국의 압박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한국 정부에서 조용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 정부, 중국향 메모리 반도체 수출 잠정 중단 검토. 이 한 줄의 뉴스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표면적으로는 매우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 동료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데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어? 하지만 저는 삼성에서의 경험 때문에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에서 일할 때 봤던 건데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특히 고성능 DRAM과 낸드 플래시는 중국 기업들이 절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대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중국향 고급 메모리 반도체 출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첨단 공정 기술 이전도 전면 중단한다고 했죠.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웨이, 자네가 삼성에서 일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한국 놈들이 정말로 우리 공급을 끊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비웃었어요. 설마 우리가 최대 고객인데 그럴 리가 있나? 며칠 버티다가 다시 올 거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에서 만났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성격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었어요. 특히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일할 때 이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해요. 한국 동료가 한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자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치는 점점 구체화됐어요. 먼저 고급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중단됐고 이어서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수출도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기술 지원 서비스까지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나온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부품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핵심이었거든요.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한국의 대응을 가볍게 봤어요.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텐데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시장을 개척해놨고 오히려 중국이 더 급한 상황이라는 걸 말이죠. 그 예상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의 조치가 발표된 지 며칠 후부터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하나둘씩 비상사태를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큰일이 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조치가 시작된 지 2주 후 중국 제조업계의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스마트폰 업계였습니다. 샤오미에서 긴급 발표를 했어요. 고급형 스마트폰 생산 일시 중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확보가 불가능해진 거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삼성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최소 8기가에서 16기가 이상의 고급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고성능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오포와 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회사들은 모두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메모리도 있긴 하지만 성능이 떨어져서 고급형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화웨이였습니다. 화웨이는 자체 칩셋인 기린을 만들어서 자랑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칩셋에도 한국산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할 때 화웨이 담당자들과 직접 미팅했었거든요. 그때 화웨이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이 반도체 독립을 이루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메모리 분야는 한국 기술이 너무 앞서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된 거죠. 문제는 스마트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자랑인 전기차 업계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BYD에서 발표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 조정 불가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전기차에도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걸 말이죠. 특히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차량은 거의 컴퓨터 수준의 메모리가 필요했어요. 더 놀라운 건 가전업계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이얼, TCL 같은 대형 가전업체들이 줄줄이 생산 차질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가전제품들은 모두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메모리가 필수였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근무하는 회사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한국 메모리 없이는 우리 제조업이 거의 마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사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대체제를 찾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대체제가 그리 쉽게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한국보다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뒤처져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고급형 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더욱 격차가 컸어요. 그때 인민일보에서 긴급 사설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한국 의존도 예상보다 심각. 이 사설은 중국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사설 내용을 보니 중국 제조업의 한국 의존도가 무려 7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삼성에서 일할 때 느낀 게 정확했던 거죠.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심장이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의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제조업계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예측 가능했던 일이라는 게 안타까웠어요. 메모리 반도체 대란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중국의 핵심 전략인 1대1로 프로젝트 현장에서였어요.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건설 중이던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에서 수출한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구할 수 없어서였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우리 회사도 해외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 프로젝트도 문제가 생겼다. 중국산 크레인 제어 시스템에 한국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그걸 구할 수 없어서 설치가 중단됐다. 해외 사업부 부장이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게 없으면 중국의 글로벌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에서 약속한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때문이라고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이 해외에서 자랑하던 첨단 기술들이 실제로는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의존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았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의 위신에 관한 문제였어요. 1대1로는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 핵심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들이 한국 기업의 결정 하나로 멈춰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파키스탄 정부에서 중국 대사관에 항의까지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약속한 인프라를 제때 완성하지 못하면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 정부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1대1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이 한국 기업들의 결정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상황이 중국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중국은 자국의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외사업부 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해외 신뢰도에 큰 타격이 될 거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로 인식될 수 있어.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치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나자 중국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일반 시민들의 분노였어요. 제가 매일 확인하는 웨이보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한국을 무시하다가 우리 경제를 망쳤다. 반도체 굴기라더니 결국 한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드네. 이런 비판적인 글들이 하루에 수천 개씩 올라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실업률이 급증했다는 거였어요.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분노가 정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우리 회사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절반 가까이 해고됐거든요.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리웨이 씨, 정부에서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웨이보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모셔와야 한다. 한국과 협력해야 살 수 있다.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정부에서 삭제했지만 더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중关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젊은 개발자들이 시위를 벌였거든요. 그들이 든 플래카드에는 한국 기술자를 모셔와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외국 기술자를 모셔오자는 시위가 벌어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에서 솔직하게 현실을 써야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반도체 굴기 달성 불가능. 이게 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가면서 저는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제 직속 상관이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웨이, 자네 보고서가 윗선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 정확한 분석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부 내부에서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베이징 시내 대학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베이징대, 칭화대 학생들이 토론회를 열어서 현 상황을 분석했거든요. 그들의 결론도 비슷했어요. 한국 기술 없이는 중국의 미래가 없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노동자의 인터뷰였어요. 선전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기자와 만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부가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지내야 한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 그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퍼졌어요.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갔죠. 댓글들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중국 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정부의 강경책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웨이보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국과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 글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어요. 더 놀라운 건 기업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중국의 대형 기업 CEO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때 제 상사에게 또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민심 변화와 정책 방향 수정 필요성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중국 국민들은 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실업률 증가와 경제적 피해로 인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보고서가 올라간 후 저는 더 윗선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난아이에서 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한국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찾은 해결책은 우회 수입이었습니다. 대만의 TSMC를 통해서 필요한 반도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 계획을 들었을 때부터 회의적이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할 때 TSMC와도 업무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결국 한국산 소재와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대만에 특사를 보냈어요. 비공식적으로 TSMC와 반도체 공급 협상을 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TSMC 모리스 창 창립자가 직접 나서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파운드리 공정의 핵심 소재 80%가 한국산입니다. 한국의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도 생산할 수 없어요. 이 발표는 중국 정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삼성에서 봤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만든 고순도 화학 소재가 대만으로 가고 그걸로 만든 반도체가 중국으로 오는 구조였어요. 중국 정부는 다음으로 일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서 한국을 우회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한국 기술과의 격차는 최소 3년에서 5년입니다.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 발표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확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앞날이 걱정됐거든요. 더 놀라운 건 미국에서 나온 반응이었어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한국 의존도가 높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인텔에서 발표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고성능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차세대 AI 칩 개발에는 한국의 HBM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요. 인텔 CEO가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중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문제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 없으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 정부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도체 기술 수준은 중국보다도 뒤떨어져 있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때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우회 공급로 확보 불가, 직접 협상 필요성. 이런 제목이었죠. 보고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우회로가 막혔습니다. 대만, 일본, 미국 모두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과 직접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 보고서가 윗선에 올라간 후 중국 정부 내부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강경파들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고위 관료의 말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들의 기술력은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어. 이런 인정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등한 파트너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그 조건을 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정말 치밀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조치가 시작된 지 3개월 후 드디어 중나나이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어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의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고위 관료들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회의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제조업의 가동률이 평소의 6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실업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고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위기에 처했어요. 더 심각한 건 국제적 신뢰도 하락이었어요. 1대1로 프로젝트 파트너 국가들이 계약 조건 재검토를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의견을 말했어요. 저는 삼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본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하청업체로 본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 없이는 우리의 제조업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적이 아닌 파트너로 대해야 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저는 미리 준비해둔 제안을 꺼냈습니다. 한중 반도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술 공동 개발, 상호 투자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등한 관계 설정이 필요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고위 관료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우리와 협상할 의향이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말이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실용적인 국가입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날 회의에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국의 협력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며칠 후 그 내용이 일부 공개됐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과거 우리의 접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중 협력의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국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웨이보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야 현실적인 정책이 나왔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 생각에 동감했습니다. 한중 협력 합의가 이뤄진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습니다. MIT 방문 연구원으로 파견되는 거였어요. 중국 정부에서 반도체 분야 국제 협력 전문가로 저를 키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MIT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김 교수님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전 세계 반도체 기술 발전사를 연구하는 분이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웨이 씨, 당신이 중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김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수님도 과거에 중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2000년대 초 LG화학에서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다가
중국 기업의 제안을 받아 베이징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때 저는 기술을 빼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중국에 옮기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교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중국에서 5년을 보내면서 생각이 바뀌셨다고 했어요. 기술은 빼앗는 게 아니라 함께 키우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모든 나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요.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단순히 반도체만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심지어 화학 소재까지 글로벌 필수 기술들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자랑하지 않죠. 조용히 자기 일만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지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LG화학에서 일할 때 만난 한국 연구원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기술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지만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어떤 철학이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함께 발전하자는 철학이었어요. 혼자 잘 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기술도 나누고 경험도 공유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성에서 만났던 한국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비슷했거든요.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발전하려고 노력했었어요. MIT에서 6개월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모두가 서로 의존하면서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교수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진정한 기술 강국은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 성장하는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정말 모범적인 사례죠.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어요. 한중 반도체 협력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아요. 중국이 한국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됐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진짜 강함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계와 함께 발전하는 모습 말이죠. 이제 동아시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 대신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